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이승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 2026년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함에 앞서서 우리 입문 기초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큰 개요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법에 관련해서 중개 실무까지 같이 총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부분으로 나눈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해서 법령이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파트 1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조문을 법령을 다르게 봐야 돼서 이 조문들도 보는 방법도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그 법령에 한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는요, 중개 실무입니다. 실무가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무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설명해야 되고, 뭐 이런 서식들을 기반해가지고, 특히 또 중개 대상물 중에서 뭐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거, 혹은 다른 기타 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나, 그리고 또 우리 경매도 있죠. 경매에 관련해서도 끝부분에 조금 다루면서 이렇게 크게 파트 3로 크게 구성이 돼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2026년 합격을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공인중개사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큰 개요부터 오늘 맛보기로 여러분들께 재미를 좀 붙이실 수 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6에 유패스를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입문 강의부터 좀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이제 기본 잡고 좀 큰 틀을 우리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을 잡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이제 큰 방향이 잡히잖아요.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도 항상,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시험을 볼 때도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목차를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큰 목차를 알아야 그 다음에 소목차, 중목차 이렇게 세부 내역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설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뭐 길게 소개는 안 드릴 거고요. 제 양력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개 실무도 지금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위패스 중개 실무 전임 강사로도 일하고 있죠. 그 이제 관공서나 기업, 법인, 뭐 중개법인을 말합니다. 재단, 뭐 행정기관, 대학 강의를 엄청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하여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29회로 동시 합격을 했고, 행정사도 작년 12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제 둘 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그 이제 뭐 저서는 제가 총 이제 7권, 이제 위패스 우리 같이 공부할 기본서까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라서 7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두에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나는 2026년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중개사법이 어떤 사람은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전략 과목이 아니라고 하고, 또 중개사법이 되게 쉽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에 대한 방향을 못 잡겠는 분 있죠? 그 다음 3번째, 이게 포인트인데 중개사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보고 싶은 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설을 빠르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4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를 꼭 합격하실 분. 네, 저와 함께 공부해서 1년 동안 알차게 공부해서 합격하실 분들을 이 강의를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중개사 법령, 우리 크게 파트 1이라고 했죠? 파트 1의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크게 4가지로 구분했어요. 4가지를 한번 좀 보면서 진행할 건데요. 우선 이 첫 번째는요, 이건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법을 공부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법 포함해서 6과목을 이제 전부 합격해야지 합격이고, 실제로 이제 2차의 2교시는 공시법과 세법 2과목을 한 과목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5과목의 시험지를 받지만 6과목 시험을 보는, 네, 그런 시험인데, 거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든지 이 조문,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이 조문에서 발췌해서 조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강사가 할 일은 그건데 뭐냐면, 자, 뭐가 중요한 조문이고 뭐가 자주 출제됐고 어떤 문항이나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를 제가 반드시 이제 수업 중에 별표를 치고, 또 그걸 또 나중에 요약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또 그거를
기출된 거를 보고 같이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건데, 이 조문은 비단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뿐 아니라 어떤 법을 공부하실 때도 조문 보는 법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익하게 앞으로 꼭 쓰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협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맛보기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맛을 보여드리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은 항상 계약 종료와 계약서에 의무가 있어요. 그게 따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행정 처분이나 이런 제재, 그래서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행정형벌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행정질서벌은 뭐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이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재나 처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자, 이제 우리 출제 비중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야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쵸? 100점 100승이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말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시험 출제 비중이 제가 이제 크게 3개로 나눈다고 했죠.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중개실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민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 물론 우리 뭐 임대차 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물론 중요해요. 그게 이제 중개실무에 들어있는데 민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 중개사법에서 민법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게 바로 35회 때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는 재작년, 이제 우리는 37회 준비하니까 그때 민법 문제로 그대로 출제해도 되는 문제가 거의 8개에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동차생들은 굉장히 유리해지고 졌던 시험이고, 그 다음에 유예생들은 1년 전에 공부했던 민법 내용 갑자기 물어보니까 완전 그냥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어안이 벙벙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동차생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복불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개 실무라는 범위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고 민법 문제를 내버리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전략들 같이 세워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최근에 한 문제씩 출제됐던 게 우리 36회 때만 민법 비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36회 때만 안 나왔는데 집합건물법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제가 플러스로 넣어서 기출도 같이 분석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구성을 보면 총 공인중개사 법령 보세요. 우리가 40문제죠. 40문제 중에 지금 21에서 24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60%예요. 그죠? 여기를 다 맞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 그냥 안정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틀린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난이도가 이제 조절을 하겠죠. 상도 나오고 중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미처 공부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는데 너무 긴장해서 실수해서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중개사 법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는 조문을 보면 지금 이 개수가 조문 개수예요, 여러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안에 이 3가지 3단 구성된 법령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법률과 법령 차이를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조문이 그렇게 안 많아요. 우리 뭐 민법은요, 민법 조문만 1000개입니다, 여러분. 그쵸?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조문이 적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뭐예요? 굉장히 문제를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까지네? 할 만큼 소위 좀 더럽게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를 혹은 글자 하나를 바꿔가지고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공부 안 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은 맞아요. 맞게 보여요. 왜냐면 안개가 뿌예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한 사람들만 맞출 수 있게 굉장히 변별나고 높일 수 있게 가면 이제 끝도 없는 문항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이제 뒤에서 설명 2강 때 드릴 건데, 이제 4개의 법을 통합해서 이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조문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 다음 중개실무는요, 보시면 대법원 규칙,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매수신청 대리할 때 적용하는 건데, 거기랑 우리 민사집행법, 경매를 관련해서 공부를 하니까, 뭐 우선변제가 뭔지, 배당순위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건 이제 우리 실무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이제 위패스 실무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니까.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등기는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걸 왜 여기서 해? 이게 왜 그러냐면
등기에 관련된 거 이제 경매니까요. 권리에 관련된 거, 등기에 관련된 거 일부 같이 가미가 돼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조문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까지 합치면 끝이 없어요. 엄청 많아요. 임대차 보호법만 해도 뭐 2개를 따로 가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기출 비중이 적어서요?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나올 걸 엄선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걸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추려서 잘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이제 그건 제 역할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비중이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한 많아야 10문제, 보통은 이제 트렌드가 1에서 7에서 9개란 말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여기서 좀 적게 나온다, 7문제 나온다 이러면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8, 9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완전 골탕을 먹은 거죠. 이제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 법령 등을 공부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개사법에 힘을 실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지금 26년에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지만 민법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민법을 연초에는요, 중개사법은 그냥 강의를 순탄하게 그냥 따라오시면서 그때그때 예습은 하지 마세요. 복습을 하세요. 수업을 들으신 거를 그냥 그때그때 복습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본서를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민법의 비중을 많이 높이셔서 초반에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민법이 탄탄해야 다른 법에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고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단 이제 민법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좋아하지만 민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타 자격사를 공부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민법이 매우 베이스가 중요하고 우리 생활을 살면서 민법이 백성민자죠. 생활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규율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문이 많고 그만큼 까다로워요. 공부할 게 많고 민법이 잘 돼 있으면 공인중개사 공부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 민법은 처음에 되게 어렵다가 쭉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유레카처럼 뭔가 확 이해가 되는 순간 이제 프리패스로 가요. 마의 속도로 쭉 올라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개사법은 저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출제 비중은 이렇게 보통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나 난이도 구성을 조금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합격을 하기가 이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37회죠, 이제. 기출을 돌린다, 기출만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건 이제 한 10년 전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변형을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돼요. 물론 암기를 할 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기 코드도 필요하고 두문자도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걸 바탕으로 암기할 거나 하시고, 제가 암기하세요, 꼭 형광펜으로 별표 쳐드린 거 이거 꼭 외우세요, 이런 것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변형될 때 적용이 불가하게끔 안 가르칩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가르쳐 드리고, 이게 변형이 되는 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가는 우리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풀이집 프로세스, 커리큘럼 할 때 또 한번 다뤄드리니까 염려 마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고 이해를 선행해서 간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출은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작년 문제, 올해 문제, 제가 다 먼저 문제를 풀어봐요. 이제 올해는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공개를 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20분 걸렸거든요. 그건 부끄럽지 않죠. 이제 50분 시험에 20분 걸렸으니까. 근데 한 문제 틀렸어요. 틀린 게 너무 지엽적인 조문에서 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실법에서 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명의신탁의 유형이 있어요. 그거 2가지 명의신탁 유형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매년 돌려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예측을 한 게 다른 학원 다 그랬어요. 이 2군데 작년에 여기 나왔으니까 올해는 여기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기서 완전히 논점을 이탈한, 완전히 벗어난 지엽적인 조문에서 문제를 내서 이건 강사들도 못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문제가 틀렸는데, 자, 그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97.5 맞으면 되고 찍어서 100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기출은 매우 중요하고요. 기출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이제 불이타라고 해서 그냥 버릴 문제입니다, 그냥 변별력 때문에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 버리세요 하는 거는 과감히 제가 답만 알려드리고 어디 조문에 메토, 메탕 혹은 메토, 맨목에 있었습니다라고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반드시 꼭 기출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출에서 마지막에 많이 다지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고득점 과목으로 가능합니다, 중개사법. 자, 올해 중개사법이
합격률이 되게 높았던 게 중개사법이 쉽게 나왔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득점을 했어요. 그 옛날처럼 중개사법으로 나눠준다는 전략이 들어맞은 거죠. 올해는. 왜냐? 작년에 너무 어렵게 냈거든요. 작년에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민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리고 출원이 좀 적었어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절대값으로 합격자를 변별력을 키우는 건데, 이제 이 정도 인원이면은 어느 정도 좀 시켜도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중개사법 쉽게 나온 것 같고, 내년도 그럴 거란 보장 있습니까? 전혀 없죠. 내년에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다. 혹은 출원인이 응시자가 엄청 많다. 이러면 변별력 어디서 키우겠어요? 모든 과목에서 뭘 폭탄을 돌리겠어요. 그렇죠? 믿고 가야 되는 과목이 물론 있는데요. 중개사법 제가 믿고 갈 수 있도록 어려운 것도 같이 지역적으로 다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법 대비 아까 보셨지만 조문 개수가 적어요. 뭐 vs 민법만 해도 지금 민법에 뭐 거의 한 8분의 1, 9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공부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자, 제가 뒤에서 나올 조문을 보는 방법을 왜 처음에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문장까지, 자, 뭐뭐, 예를 들면요, 이거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중개사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할 수 있다. 이걸 뭐예요, 영어로? can. 그쵸? 뭐뭐 하여야 한다는 뭐예요? must죠? 이건 must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적인 용어로 재량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속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니까 그래도 행정 용어를 좀 써야겠죠. 이제 우리 처분 용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 재량 행위와 기속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차이부터 구분해야 되고, 뭐 한 단어 숫자 한 개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경우는 뭐 다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35회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중개실무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꼼꼼하게 하시라는 것까지 갑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쉬워졌지만 내년에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킬러 문제 비중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제가 킬러 문제는 기출 위주로, 그리고 우리 조문에서 꼼꼼하게 하나씩 다뤄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시작할 때 앞서 말씀드리지만 겁먹지 마세요. 왜냐? 기본적으로요, 난이도가 하가 25에서 30은 나와요. 그 다음에 중이 5에서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상이요, 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이 상 때문에 상이 만약에 한 6이나 7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받아보는 그 체감 난이도라고 하죠. 거기서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딴 걸래?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문제들은요, 바로 제끼는 거예요. 제껴요, 그냥.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먼저 다 풉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적으로 편해져요. 우리 객관 시험이니까 먼저 다 이제 알고 갔잖아요. 그럼 별표 쳐놓거나 이렇게 이러는 거 있죠? 시험 때. 저는 문제에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봐요. 그럼 몰랐던 것도 다시 생각나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우리 주관식 지금 서술이 아니잖아요. 기억 못하면 못 쓰는 주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보면 보이는 게 많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러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게 많습니다. 중짜리도 애매하잖아요. 2번, 3번 보지 말고 한 번 봤을 때 애매하면 다시 돌아갔다가 기본 거 다 풀고 오케이 되면 그때 내려가면 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겁먹지 마시라고 한 게, 지금 문항 보세요, 문항. 이거 다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합격이에요. 이거 다 맞으면 합격이라고요. 어려운 거에 목매지 말고요.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면 가성비 있게 먼저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문제 풀 때 이런 팁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쫄지 마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완전 실무 관련된 용어로 쫄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총설 한번 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볼까요? 자, 이제 법률 및 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법률이라고 안 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령이라고 했죠? 그쵸? 이 법령이 왜 법령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위패스 토픽 1, 저는 이제 토픽을 100가지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서 나중에 우리 포인트 요약서랑 같이 연동할 수 있게, 호환할 수 있게 기본서부터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토픽 1에 서설에 있는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령이라는 기준 있죠? 이 법령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자,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에요. 엄청 강하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안 발의해서 만들어서 통과된 게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 법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바로 아래가 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총리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걸 이제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니까 부령이죠? 부령이니까 이제 시행규칙. 이걸 합쳐서 법률 플러스 시행령을 그리고 시행규칙을 법령이라고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1단 조문, 법률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법령까지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엽적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조문을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죠. 여기만 봤다 쳐요. 강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세부 내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지정한다. 뭐 이렇게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른다고는 안 하죠. 이제 이게 상위 법률이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라고 하겠죠. 자, 근데 이걸 눌렀어요. 눌렀는데 이제 목차가 쭉 나와요. 거기에 따른 세부 내역. 이제 그걸 제가 책으로 ABC, 뭐 가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문항들을 객관식 시험이니까 어때요? 내기 너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6개가 이제 시행령에 따른 6개 항목이 있다 이러면 6개 중에 내가 5개만 문제 내고 하나를 다른 걸로 딱 끼워놔 봐요. 너무 문제 내기 좋죠. 새로운 문제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제가 물론 조문을 매번 보여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책에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조문은 반드시 조문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같이 볼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저 가면 법률과 명령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의 대빵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을 쓰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 조례 규칙, 대법원 규칙 이런 것까지 갑자기 형식을 합쳐칭하기도 하는데 우리 좁은 의미로 일단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게 보면 나무위키에서 제가 그림이 좀 잘 돼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 제일 상위가 뭐예요? 상위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법.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은 그냥 끝이죠. 대법원 말고 우리 또 헌법재판소 또 있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법률,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결도 어떻게 보면 우리 판례를 보면은 민법에 판례 많이 나오죠? 중개사법에서 판례 많이 쓰거든요. 대법원 판례라고 하면 하급심을 뒤집을 수 있죠. 대법원의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대법원끼리 판례가 뭐 상반되거나 뒤집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다른 조문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거의 대법원의 판례를 거의 준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급심보다. 그리고 하급심은 위에서 시키면 그냥 승복해야 돼요. 승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체계를 절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상위의 법 체계에 반할 수 없고 제정의 근거가 상위법에 있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이 법률에서 정했어요. 대통령령은요. 이거 법을 근거를 만들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다 할 거야가 아니라 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절대 이 법에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3단 조문 보기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시행규칙. 진짜 3단이네요. 그렇죠? 자, 법은 국회에서 제정했죠.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법률. 그럼 이제 여기 세 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하겠어요? 법령.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원래는 법률이 제정이 돼 있지만 법령의 시행 규칙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법령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는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걸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외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가니까 구분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조문을 이해를 하고 갔으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조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냥 결국에는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참 허무하지 않아요? 이 조문만 외우고 가면 1년치 공부가 끝나네?
그쵸? 근데 이 조문을 막상 외워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랑 중개사법만 공부하실 거예요, 1년 내내. 6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기출인지 빈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자, 보시면 이제 중개사법에는 제1조 목적, 그 이제 그 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이 있죠. 이 장은요, 그 장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그 포함되는 거를 조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도 1장 총칙이죠. 다 총칙이 1장으로 시작하네요. 그죠? 모든 법은 1조에 다 재정 목적을 이렇게 둡니다. 그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가 너무 많아서 성대결절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목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목이 좀 갈라지고 이제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해서 지금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수업 중에도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 가급적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여러분들께 거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조금 늦었지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칙 다시 보면 시행령 쭉 가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쭉 가죠. 이제 이렇게 3단계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여러분. 그죠?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해요. 자, 조항호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가지를 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제3조 법률에 제3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제목이 있죠? 제3조 제목이 뭐예요? 괄호 열고.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이제 제3조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그래서 숫자 있죠? 1, 2, 3.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조문을 이렇게 보자고 이런 이제 뭐랄까 명칭을 붙인 건데, 자, 우리가 조문 볼 때, 자, 우리 제3조에 1점 보세요. 2점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3호를 보세요라고 하면 이 3호가 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항호목을 먼저 이해를 하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센 순서예요. 센 순서. 위 순서. 보시면 이 조 있죠? 몇 조. 이 조 안에 지금 이거 들어가 있죠? 그쵸? 여기도 보세요. 이 장에 이제 이 장은 이제 우리 아까처럼 그 큰 하위 조들을 포함하는 이 주제를 장을 구성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장은 총칙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장 보면 여기 이제 4조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거를 조문으로 나열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보면 제4조 여기도 제목 있죠. 자격시험. 자격시험에서 동그라미가 있네. 아까는 1점이었는데 동그라미가 이 1점보다 더 낮은 거 아니야?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우리 조문 볼 때는요, 이걸 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 그래서 조 다음 뭐였어요? 항. 이게 1항이에요, 1항.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요? 2항. 이거는 3항.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요, 그럼 선생님 왜 항이 없어요? 이거는 굳이 항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 조 안에 이 3개의 호만 나열해 놓고 끝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1항 안에 만약에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이 해당 항 안에 이런 숫자를 넣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저 또 보면 여기 제4조의 3, 이거는 4조의 3항이 아니라 조문이 4조의 3으로 따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 4조 중에서 4조에 2가 있고 이건 삭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됐죠. 이런 건 제가 이제 책에 반영을 해서 이런 건 이제 뺐습니다. 올해부터는 빠져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아니면 아예 설명 자체 안 하겠죠. 그 다음에 4조의 3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4조 1항 및 4조 2항에 따라 돼 있어요. 그럼 4조 1항 여기 있죠. 여기 2항 여기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무효라고 블라블라. 자, 이것도 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의 교부. 자, 이건 뭐라고 읽어요? 제5조. 이건 제1항. 이건 2항, 3항. 그쵸?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목은 어디 있어요? 목을 아직 모르겠네. 그쵸?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제14조 제목 있죠? 그럼 여기 1항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호죠? 이걸 호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 목이 없네, 아직. 자, 목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제가 준비했죠. 공인중개사법 링크를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조문들을 제가 이제 책에 정리를 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목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죠. 쭉 내려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다 뭐예요? 결격 사유의 내용 다
호. 여기 보시면 다음 각 호라고 돼 있죠. 실제 호죠. 쭉 내려 다 거의 다 호인데요. 이제 목은 어디서 보통 많이 있냐면 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럴 때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가 되는 세부 호들이고, 여기는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도 쭉 보면 이렇게 하위로 법령으로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뀐 거는 제가 개정됩니다. 내년에 개정됩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건 제가 따로 체크했다가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니까 이거 너무너무 올해 중요합니다. 큰 이슈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자, 올해 이제 여기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할 때 자,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같이 알려드리는 거죠. 뭐가 바뀌었는지 여기서는 신탁 원부가 추가됐거든요. 신탁 등기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쭉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목이 나온 게 제대로 없어요. 이제 조문도 이렇게 구성이 딱 쭉 되죠. 그죠? 이런 데 눌러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법이 엄청 많죠. 근데 우리가 총 구성되는 법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쵸? 포상금 쭉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건 뭐예요, 지금?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여기 조문 안에서, 이 법률 안에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18조 제2항, 18조 2 제1항에서 지금 정한 바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서 지금 조항 나왔죠. 그 다음 뭐였어요? 호죠. 자, 호 다음에 그 다음 목이잖아요. 목 보면 여기 가, 나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보면 호 아래 딸려온 거죠. 그래서 이 6번 6호 6점이라고 안 하잖아요. 6호 아래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인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이 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뭐 재작년 불이탈을 보잖아요. 이런 데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깊은 건축법에 있는 뭐 무슨 법을 따르는 거. 물론 이제 출제 범위가 벗어나니까 이 건축법을 쓰지는 못하고 그건 공법의 내용이니까 여기 나 목에 있는 이런 세부 내용을 갖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판 처음 보죠? 생판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시행령 안에 세부 목까지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벌이라고 내는 문제다라고 이제 강사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조항호 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럼 제가 여러분 여기는요. 되게 세부 목에 있는 건데 대신에 여긴 출제가 빈번하고 되게 중요한 목입니다. 조문상.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는 그래도 갖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자, 여러분 이건요. 다시는 안 나올 문제예요. 이건 완전 지역적인 목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는 볼 필요도 없겠네. 이런 식으로 좀 변별력을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자, 이제 조문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어떤 법이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용어의 정의인데, 중개사법은 특히 용어의 정의가 아예 실제로 법 조문에 있어요. 용어를 규정하는 이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1번 문제나 2번 문제로 단골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보통 중개사 법령부터 1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 다음 중개실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저 29회 시험 볼 때는 1번 문제를 이제 법령을 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제가 1번을 틀렸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92.5가 나왔거든요. 네, 처음 1번 틀리고 그때 완전히 멘붕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용어가 이런 식이에요. 자, 중개랑 중개업.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는요, 이제 법 조문에 뭐라 돼 있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중개업은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그러면요,
자, 중개업의 기준은 뭔데요? 자, 이걸 또 이제 기준을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을 것도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거, 뭐 업으로 하냐의 기준이 뭐냐, 판례는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를 기출로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할 때 크게 큰 틀로 중개는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에서 시작하는구나. 자, 중개업은 말 그대로 업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조건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로 해요? 업으로 한다.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두 문자로 드리는 거예요. 다보업입니다, 여러분. 자, 중개업은 뭐예요? 다보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득실 변경을 하는 걸 중개라고 하지만 우리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요. 자,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다보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두 개를 쉽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중개업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지 권리의 득실 변경 알선하는 것은 뭐냐? 중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잘하고 해야 된다. 이거 단순 암기일 수 있지만 그냥 암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헷갈리죠. 이해를 해야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단발성은 안 되겠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겠네. 의뢰를 받아야겠네. 그래 성립하겠네. 그러면 만약에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걸 업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형벌이라는 단어가 부과되고 또 행정처분이라는 단어가 부과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큰 줄기를 잘 잡아야 이상한 데로 안 가요. 예, 원칙을 알아야 변칙을 쓰지. 처음부터 야매라고 하죠. 변칙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의 종류가 있어요. 자, 저도 공인중개사예요 라고 이제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면 저한테 많이들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무슨 공인중개사신데요?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죠 라고 해요. 제가 그러죠. 공인중개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부칙상 중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송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증만 있는 중개사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해요? 저 그냥 자격증만 있어요 라고 대부분 해요. 그러면 이제 실무를 안 했다는 뜻이죠. 뭐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시간이 남아서 했을까요? 시험 문제예요. 이게 용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으로 개업을 한 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냐? 이제 부칙 제6조 제2항이 있는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금 37회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37년 전부터 복덕방 하시던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갑자기 시험 봐요? 자격증을 없이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부칙에 의해서 기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대신에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단어 절대 간판에 쓰지 마세요. 이거 폐업하고 다른 시도를 가면은 개업 못 하세요. 여기 지역까지만 중개하세요. 이런 지역들의 제한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 법인은요. 자, 법인은 일반 개업보다 개업공인중개사 1인보다는 제재가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겸업을 하시면 안 되는데 겸업은 6가지만 허용해 드릴게요 라고 이제 정해 놓은 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부분. 그럼 법인은요 대신에 시군구별로 하나씩 분사무소를 노게해 드릴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런 제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다양하겠어, 그죠? 그 다음 이제 자격증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공인중개사. 실무 안 했죠?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자네요. 그쵸? 그렇게 공인중개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가 있을까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생소하죠? 자, 우리 실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면은 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막 앉아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실장일 확률이 높은데 자격증이 없죠? 이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공인중개사는 그런 명칭이 없이 그냥 뭐 실장, 과장, 부장, 이상 뭐 이런 다양한 직급을 달아서 안내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아닌 자가 되겠고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제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2가지만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 첫 번째, 단순 사무보조. 두 번째, 현장 안내. 2개밖에 못해요. 현장 안내 시에
안녕하세요. 저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누구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작년에 법을 만들었고, 그걸 안 하면요, 그거에 따른 처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수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의 구분. 자, 우리가 중개를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집 아니면 상가 아니면 건물 이 정도 하죠. 그 중개 대상물의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이제 정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정, 입관공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중개 대상물이 있고, 자, 그러면 건축물 중에 외관상 건축물은 됐는데 아직 분양권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쵸? 분양권 전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혹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인데 거기서 입주권 팔 수도 있잖아요. 이거 팔 수 있냐 없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개 대상물 여부가 구분되고, 중개 대상물이여야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 예를 들면, 자, 우리 유명한 판례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세차장 판례가 있어요. 세차장. 자, 이게 문제로 뭐라고 나왔냐면, 세차장은 중개 대상물이다.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세차장에 조건이 있겠죠. 너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의제기할 소지가 크니까. 자, 기둥, 주벽, 천장이 있다. 천장이 없는 세차장을 중개했다. 위법이냐? 물어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둥, 주벽, 천장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세차장 판례거든요. 이거 중개 대상물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우리 세차장, 셀프 세차장 보면은 이제 천장 뚫려 있죠. 옆에 이렇게 가벽으로 막아놓고 이제 기둥이 없죠. 주벽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중개하는 건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4년에 또 한 번 나온 권리금 판례. 자,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거 너무 단골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 돼요. 제가 토건정, 입관공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광업권은요,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건 중개 대상물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판례들도 있고, 이제 유명하게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대토권, 입주권인데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입주권,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아싸, 이승주 선생이 알려준 그거 나왔다. 한 문제 딱 득점하고, 나이스 하나 벌었다.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합격하면 저한테 덕분에 합격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휴폐업, 이전 결격 사유. 자,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면 개설 등록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등록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휴업이나 폐업하거나 이전할 때도 어떠한 요건이나 양식이나 구비해야 되는 서류나 또 통보해야 되는 그런 의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당연히 의무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분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자, 결격 사유는요,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게 누구누구인지도 공부해야 되고, 또 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이런 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특히 법인 같은 건 더 까다롭거든요. 이런 결격 사유도 한 문제씩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있는 게 지금 이것만 합쳐서 10문제 되겠다. 진짜로. 여기만 합쳐서 10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면. 이것만. 엄청나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 신고관청. 이건 뭐냐면, 자, 우리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을 채용했어요. 우리 여러분도 이제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밑에 직원 채용했는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할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 있는 사람은. 아니면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갖다 쓰면 되냐? 아니요. 급여 신고를 사대보험으로 할지, 3.3% 사업소득 지급할지, 그거는 이제 세법적인 얘기고요. 그거는 고용노동부랑 이제 나중에 제대로 안 하면 거기랑 하는 일이고, 우리는 중개사법상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정 교육을 받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 교육제도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금 이 교육제도 시간이 개편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 지금 핫한 이슈에 뜨거운 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짚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현업 7년 차로 공인중개사 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공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시시각각 받아보고 있고, 그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찾아보고, 또 이제 레이더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이 강사가 되고 나서 이 생각을 하죠. 자, 이 교육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아, 내년 나오겠다. 나이스. 내년 수강생분들한테 한 문제를 갖다 드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제가 법조문 보면서 확인 설명할 사항에서 신탁 원부가 늘어났네. 지금 신탁 등기 때문에 사기가 많으니까, 전세 사기가. 아, 그래, 이거 100% 나오겠네. 이런 것도 이제 찝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리는 건 제 일이고, 이제 이런 거 오늘 저랑 1강부터 지금 쭉 이렇게 피드백 듣고 보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말 괜찮게 한다. 이 사람 좀 신뢰 가네. 이 사람 괜찮게 가르칠 것 같네. 이러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맞아. 등록관청이라는 거 이제 아까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관청은 신고관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신고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그 대상을 관청이라 그래요. 신고관청. 근데 등록은요,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관청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이면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고요. 같은 소재지에 우리가 보통 제가 동작구 사당동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게요. 동작구 사당동의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시군, 구니까 이제 행정력이 우리는 이제 서울시니까 구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제 행정력이 낮은 데들은 이제 관할 구역이 조금 편성되는 곳들은 이제 시로 될 거고, 우리 이제 서울시니까 동작구겠죠? 그럼 동작구청이 등록관청이죠. 저 중개사무소는. 근데 제가 만약에 동작구청에 소재한 걸 떠나서 동작구에 있는 매물을 제가 중개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동작구에 있는 동작구청에다 신고관청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기준은 중개대상물, 매매한 중개대상물의 관할 소재지에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동작구에서 거래했으면 신고관청이 동작구청이 되는 거고, 똑같이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게 등록관청이 동작구청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동작구 사당동에서 일하는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매물을 중개했어요. 매매를. 그럼 거기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죠. 성남시에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의들을 구분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자, 중개사, 우리 사무실 이제 오늘 이 강의 듣고 쭉 걸어 다녀 보세요.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대부분일 거고, 무슨 중개법인도 있을 거고, 무슨 중개인 막 이렇게도 있을 거예요. 중개인이 이제 제가 말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간판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나라에서 국가 공인이 아니니까요. 부칙에서 이어준 거니까. 자, 이런 제재들이나 이런 거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분들 사무실 다 가면 앞에 유리에 1억 원, 2억 원, 4억 원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지금 이제 1억 원은 2억에서 바뀌었으니까 안 써 있을 거고, 2억 아니면 4억 둘 중에 하나 써 있을 거예요. 법인은 4억이라고 써 있을 거고, 개인은 다 2억이라고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증 설정이에요, 여러분. 사고 나면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보험 들어놔라. 이거 안 들어오면 개설 등록 안 해주겠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 중개보수.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 말로 복비라고 그러죠, 복비. 중개 수수료라고도 하는데 정식 용어는 중개보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다르고 매매나 임대차는 또 달라요. 구간이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무소가 있는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개대상물 계약했을 때 보수 어디 기준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거 궁금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바로 이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많으면은 3문제, 4문제 나와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10문제 잡잖아요. 10문제 넘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용어의 정의를 하나씩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라고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어의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내용이 조금 지금보다는 어려워지니까 제가 그냥 살짝쿵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관들의 이제 법적 성격이 있겠죠. 뭐 법적, 뭐 민법상 뭐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거를 협회를 운영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문에 있어요. 2조의 2, 1항이라고 읽죠.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재량이네요.
둘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걸 만약에 두어야 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둬요? 지금 국토교통부에 두죠. 이걸 이제 만약에 다른 데다 뭐 총리령에 따른 뭐 이런 걸로 두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조문을 먼저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고 이제 그 다음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린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를 지금 이제 완성 단계인데, 기본서에 이제 제가 조는 항상 다 넣어놨어요. 제 책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41조에 있는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임의죠? 임의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방금 답을 말했죠. 협회는 임의주의를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설립할 수 있으니까 임의로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히 암기했어요. 임의주의가 뭐야? 뭐야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하면 틀린다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틀릴 사람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자, 42조 2네요. 42조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자,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성의 차이. 자, 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11명, 7명 이상 11명 이하. 여기는 19인이네. 자, 이런 걸 만약에 이제 협회에다가 숫자를 19인이 아니라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 구성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간다. 그래서 업무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업무를 갖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너무 교묘하죠?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와 협회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걸 그럼 두 개만 구분해 놓으면 이제 두 문제를 맞추고 가는 거죠. 많이 나오면은 이제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협회에서만 두 문제 나오고 여기서 두 문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문제씩 가져가는 거예요. 10점에 10점. 여러분 실제 시험 보잖아요. 지금 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상 당락은요. 아주 높게 붙거나 아주 낮게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없고요. 대부분요. 한 문제 차이로 붙거나 떨어져요. 한 문제 때문에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이런데 그냥 다 맞추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맞춰야 안정적으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 폭탄 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서 종류와 계약서 의무. 계약서면 계약서지 무슨 계약서가 종류가 있어, 의무가 있어? 있어요, 여러분. 자, 중개 계약에 종류도 있거든요. 자, 뭐 저는 이제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뭐 독일 전공순이라고 해서 계약의 종류가 여기까지는 안 가르쳐 드려도 돼요, 지금. 근데 뭐 독점 중개, 일반 중개, 전속 중개, 공동 중개, 순가 중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필요 없어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건데 전속 중개랑 일반 중개를 보통 가장 많이 비교하고 전속 중개는 말 그대로 전속이죠. 제가 이제 모델할 때 제일 원했던 게 전속 계약이었거든요. 전속 계약서를 맺을 때 참 기분이 좋고 전속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막 이랬어요. 전속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 나랑만 전속적으로 맺으니까. 자, 우리 자격증이나 등록증 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심 전속적이라고 해요. 몸 하나에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의 자격증은 그 사람이 죽거나 그럼 등록이 취소 당연히 되죠. 일심 전속적이니까 그 사람 자격이 취소되면 그 사람의 자격이 아예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한테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거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속적이다. 여기에 따른 뭐 법적인 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보관 기간을 서류를 몇 개월 보관해야 되고 몇 개월 안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공부해요. 일반 중개는 그럼 여기 좀 다르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는 보통 쉽게 말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로 구분을 했겠죠. 왜냐? 왜 그러겠어요? 전속은 약속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약속이 많아요. 그래서 기속행위가 많아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쉽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은 대부분 재량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재량권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버린다든지 여기 있는 기속행위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요. 문제가 교묘하게 한 문제가 완성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가 전속으로 하는지 일반 중개 하는지. 그 다음 공동 중개는 뭐냐? 다른 부동산이랑 같이 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개 계약의 종류를 제가 이런 것만 이제 1시간, 2시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제 1시간 설명하면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 초장에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고, 자, 조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고, 이 1시간 공부해요. 한 문제 득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포인트 요약서를 준비를 또 제가 또 이제 만들겠죠? 만들면 요약서에 있는 거. 자, 우리 기본서에서 이거 제가 핏대놓고 설명했죠? 그거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자, 그거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딱 짚어왔어요. 기본서가 된 상태에서 포인트가 입혀지면 암기가 또 거쳐져요. 아, 이게 그때 그거구나. 두 바퀴째는 그래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론에 있는 걸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문제 푸는 속도, 기출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에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 자, 중개 계약은요, 중개 의뢰를 받아서 중개를 하기로 하는 그 의뢰에 대한 계약서예요, 지금. 거래 계약서랑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죠? 자, 중개 계약은요, 내가 중개 의뢰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 이거예요. 일반 중개는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재량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일반 부동산 들어가요. 자,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 예를 들면 저 집 내놨어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자, 법적의 서식에 따라서 저랑 전속중개 계약서 맺으셔야 되고요. 다른 데에서 절대 내놓으시면 안 되고, 자, 내놓으셨을 때 뭐 어떤 중개부서의 몇 퍼센트 혹은 전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부동산 가서 또 내놓죠. 일반 중개는 여러 개 내놓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제가 실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의뢰죠, 의뢰. 이제 의뢰하는 과정이죠. 지금 집을 바로 계약한 게 아니죠. 거래 계약서는요. 자,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됐어요. 당사자가 특정되고, 이제 목적물은 당연히 특정됐고, 모든 것이 특정됐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제 계약서 쓸 때 어떤 것들, 항목들을 쓰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랑 계약하면 확인 설명을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플러스 확인 설명 서에다가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서는 제가 우리 학원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실무에 뺐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설명에 관련된 내용을 잘 듣고 가면 중개 실무 쪽에 확인 설명 서가 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거래 계약하는 거, 계약서에 관련된 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4에서 5문제까지는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기간. 이제 여기 따라오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도 2문자 필살기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계약서 보관 기간이 의무로 있어요. 확인 설명서 보관 기간이 있고요. 자, 전속중개 계약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속행위라고 그랬죠? 보존 기간이 의무로 붙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기간들을 제가 그냥 약간 좀 되도 않는 춤을 추면서 그 쌈바이로는 안 가는데, 약간 리듬 타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기억날 수 있도록 외워주는 이제 2문자 필살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 종류와 계약서 의무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끝으로 이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이 제일 범위가 많으니까 제가 제일 길게 설명하니까 2강, 3강은 좀 더 짧을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자,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고, 이제 행정질서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는데요. 자, 행정처분은요, 여러분. 처분의 대상이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처분하려면 첫 번째는 자격 여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등록 여부가 중요해요. 자, 왜요? 자, 행정청에서 처분하려면 행정청에 등록한 사람을 처분해야지 처분 권한이 있는 거고, 자, 그럼 자격은요? 자격을 준 사람이 처분 권한이 있죠. 행정적으로. 그 이제 처분의 담당자가 자격증을 준 사람은 시도지사고, 등록증은요? 등록관청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군구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처분을 예를 들면 소속공인중개사한테 등록관청에서 처분을 한다? 돼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왜냐? 자격을 준 사람이 처분해야죠.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처분하는 거죠. 소속돼 있잖아요. 자,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자격증에 관한 건 처분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개업이라는 말을 쓰냐면, 등록을 해서 그 사무소를 운영하죠. 대표죠. 등록 사무소에 대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 등록관청이. 그래서 이 기준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주는데, 지금 제가 보조원 얘기했어요? 보조원 얘기 안 했죠? 자, 보조원은요, 행정처분을 못해요. 처분할 게 없어. 처분 대상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조원 처분을 못하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을 구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그래서 중개사무소 처분. 자, 보면은 자격정지, 이거 시도지사 업무정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정지시키는 거니까 등록관청에서. 자격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자격이니까 시도지사가. 이 문제 낼 때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를 등록관청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내면 쉽게 내는 거죠. 좀 어렵게 내면은 훨씬 더 꼬아서 낼 수가 있고. 등록 취소는 처분권자가 등록 취소니까 그냥 등록관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차이점과 처분권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 파트만요, 이제 중개사 법령의 거의 제일 끝부분에서 제가 몰아서 이제 설명할 건데, 한 5포인트 정도를, 토픽을 이제 몰아서 할 건데, 여기가 밭이에요, 밭. 저 7, 8문제 잡으면 돼요. 여기 잘 알고 가잖아요? 클리어. 끝.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간.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도 보통 이제 6개월까지의 6개월이 맥스란 말이에요. 6개월 맥스. 그럼 쉽게 나오면은 6개월을 초과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면 틀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법 조문을 봤잖아요. 조항호 목에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만약에 어떤 호에 별표 혹은 별지, 서식, 제, 메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과태료나 이런 거의 기준이. 그럼 제가 이걸 이제 QR에 넣을 거예요, 책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수업 시간에 이 QR을 보시고, 뽑으실 분은 뽑으시고 아니면 QR 열어서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서식에서 제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 업무정지 몇 개월 체크, 과태료 얼마 체크. 체크하는 거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합격.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자, 등록 취소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어. 이거 이제 처분권자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 절대적이 있어요. 자, 상대적을 아까 제가 설명한 재량이라고 하고요. 절대적을 기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설명할 때 혹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임의적이가 있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도 설명이 돼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강사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결국엔 뭐냐면 can과 must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자,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항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렇게. 그게 엄청나게 많은 호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사이에다가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넣었어요. 기속을.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많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뭐 두 문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서 적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 멘붕 오면 이제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씩 쭉쭉쭉 갈 때, 외울 때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 거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절대적 차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첫 번째 관문이다. 아주 쉽게 넘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차이인데, 자, 행정질서벌은요, 말 그대로 질서를 위해서 벌칙을 내리는 거예요. 이 과태료라고 표현해요, 통상적으로. 행정형벌은 벌금이라고 하는데, 혹은 또 징역도 있죠. 자, 이 차이를 잘 모르는데, 실무에서도, 이제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말하는 게, 뭐 자동차, 뭐 신호 위반했어요. 그럼 벌금 날라왔다고 많이 표현하죠?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 과태료 날라왔잖아요. 왜 벌금이라고 그래요? 벌금은요, 전과에 남아요. 행정형벌이잖아요. 형벌은요, 징역이나 징역 몇 개월, 집행유예 혹은 벌금 다 전과예요. 형벌이라고요. 근데 과태료는 그냥 질서벌이기 때문에 전과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질서를 위해서 부과하는 이제 뭐 그냥 뭐랄까 처분에 대한 뭐 이렇게 경고 같은 거라서 과태료랑 벌금이랑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가 있고 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벌금은 두 개밖에 없어요. 3년에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이하, 1년에 1천,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과태료가 500이 있고 100이 있어요. 그럼 이제 뒷강 이제 2강에서 넘어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거긴 제재가 없겠어요? 그 법에서? 그 법에 따른 제재가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100분의 10,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과태료도 뭐 3,000, 500, 300, 100 이렇게 막 나눠져요. 이제 그걸 구분해서 이제 외우는 게 여러분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문을 달달 씹어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강사가 왜 있겠어요. 그쵸? 이 과목을 지금,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큰 틀을 개요를 짜왔잖아요, 제가. 오늘 맛보기를 해드리겠다 했잖아요, 전체를. 지금 이제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공인중개사 법령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이거 할 거예요, 1년 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 따라오세요. 제가 아주 철갑옷을 입고 선봉대 설 테니까. 여러분, 제가 키가 거의 190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그 기수했거든요. 제가 기수 역할에서 저만 잘 따라오세요. 멀리서 저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밝은 빛을 반드시 여명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저 여명은요, 제일 힘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고요. 원래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 여명이잖아요. 그쵸? 그 여명의 순간에도 제가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이승주라는 기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2강, 다음 강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